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약재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그곳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거친 숨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뿐이었다. 서은수는 손에 든 사기 그릇의 온기를 느끼며 침상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릇 안에 담긴 검 붉은 액체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찰랑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침상 위에 누워있는 남자는 한때 조정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대관 민혁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저 살점 붙은 뼈다귀에 불과했다. 알 수 없는 병마가 그를 덮친 후 그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두 눈마저 빛을 잃었다. 화려했던 비단 이불은 이제 그의 진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짐승과도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물을 다오 목이 타들어간다. 민혁이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보이지 않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며 초점 없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곁에 누가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습관처럼 명령조로 부르짖었다. 그의 손가락 끝이 경련하듯 떨렸지만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은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조소 섞인 미소를 띄었다. 은수는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인 채 다가가는 그녀의 기척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과도 같았다. 민혁의 고통스러운 호흡이 방 안을 채우는 동안 은수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삼켜야 했던 피눈물을 떠올렸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이름도, 신분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도 모두 버렸다. 대감마님, 탕약을 드실 시간입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지극히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탕약 그릇을 민혁의 코앞으로 가져가자 역한 냄새에 민혁이 고개를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마비된 목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냄새냐? 나는 물을 달라고 했다. 민혁이 거칠게 반항했다. 은수는 차가운 손으로 민혁의 턱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고 악력은 강했다. 민혁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는지 몸을 비틀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이 약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아주 귀한 약재를 썼습니다. 은수는 숟가락을 사용하는 대신 그릇째 그의 입가에 들이댔다. 검은 액체가 그의 입술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혁이 입을 다물고 탕약을 거부하자 은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상체를 숙여 민혁의 귀에 입을 가져갔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귓바퀴에 닿자 민혁의 몸이 흠칫 떨렸다. 기억하십니까? 대감. 은수가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은밀하여 마치 방 안에 있는 귀신들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붉은 작약이 필 때 거짓된 달이 진다. 그 말은 5년 전 민혁이 은수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했던 비밀 서찰의 암구호였다. 오직 죽은 아버지와 민혁 그리고 그 일을 꾸민 자들만이 아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혁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확장되었다. 보이지 않는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내
내년이 그걸 어떻게... 민혁이 쉰 목소리로 헐떡였다. 공포가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든 듯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여인이 단순히 돈을 보고 들어온 간병인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은수는 놀라 벌어진 그의 입 안으로 가차없이 탕약을 쏟아부었다. 뜨겁고 쓴 액체가 그의 식도를 타고 넘어갔다. 민혁은 캑캑거리며 약을 뱉어내려 했지만 은수는 그의 코와 입을 막아 강제로 삼키게 했다. 검은 액체가 기도를 넘어갈 때마다 그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그것은 치료약인가? 아니면 그를 지옥으로 보낼 독약인가? 은수는 그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삼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손을 떼었다. 민혁은 거칠게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탕약의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은수는 빈 그릇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품속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손에 묻은 탕약 자국을 꼼꼼히 닦아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맛이 어떠십니까? 은수가 다시 물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하녀의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자로서의 냉혹함만이 남아있었다. 민혁은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혀가 굳어 말문이 막혔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치솟아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타는 듯한 고통이었다. 민혁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눈이 뒤집히고 입계는 거품이 일었다. 이것은 독이 퍼지는 증상일까? 아니면 과거의 죄악이 그를 옥죄는 것일까? 은수는 당황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의원이었던 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으로 그를 죽이지는 않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줄 방법을 알고 있었다. 5년 전 아버지의 처형장에 뿌려지던 붉은 피가 은수의 뇌리를 스쳤다. 그때 그녀는 무력하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생사여탈권을 쥔 주인이다. 민혁이 고통 속에 내지르는 비명은 그녀에게 있어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을 위한 진홍옥과도 같았다. 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문 밖에서 하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의 비명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은수는 표정을 순식간에 바꾸었다. 그녀는 급히 민혁의 헝클어진 이불을 덮어주고 탁자 위에 약사발을 정돈했다. 그리고는 문을 향해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약 기운이 도시는 모양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밖의 하인들은 잠시 수군거리는 듯하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그들은 흉측하게 변해버린 주인을 보기를 꺼려했고 새로운 간병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은수는 그들의 이기심마저 계산에 넣고 있었다. 이 방은 이제 완벽한 밀실이자 민혁을 위한 감옥이었다. 민혁의 경련이 잦아들고 있었다. 민혁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의식은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그는 은수의 허락 없이는 깨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은수는 그의 맥을 짚어보았다. 불규칙하지만 끈질긴 맥박이 손끝에 전해졌다. 아직은 안 됩니다. 은수는 민혁의 입가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었다. 제3자가 본다면 지극정성으로 주인을 모시는 충직한 하녀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기계적이었고 눈빛은 건조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피워둔 향로에
새로운 향을 넣었다. 매캐한 양 냄새를 덮는 달콤하고 어지러운 향기가 방 안을 채웠다. 밤이 깊어갔다. 은수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복수심을 식혀주는 듯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어둠 속에 잠긴 민혁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가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낼 때까지 이 지옥 같은 간병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년 전의 햇살은 지금과는 달리 눈부시게 밝았다. 도성 안에서도 명망 높기로 소문난 서의관의 집 마당에는 약재를 말리는 구수한 냄새가 감돌았다. 어린 은수는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의서를 훔쳐보며 언젠가 자신도 아픈 이들을 돌보는 훌륭한 의원이 되리라 꿈꾸었다. 그녀의 세상은 평화로웠고 다가올 먹구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민혁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독살 음모를 꾸몄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했다. 왕실의 신임을 받던 서의관 가문은 그들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먹잇감이었다. 어느 날 밤 광운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아버지는 영모죄라는 누명을 쓰고 끌려갔다. 처형장은 구경 나온 백성들의 비난과 욕설로 가득 찼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북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망나니의 칼이 춤을 추고 붉은 피가 허공에 흩뿌려질 때 군중 속에 숨어있던 어린 은수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날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껍데기뿐이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는 족쇄가 되었다. 은수는 관노비로 전락하여 도성 변두리의 허름한 기방으로 팔려갔다. 비단옷 대신 거친 삼벗을 입었고 의서 대신 걸레와 물통을 들어야 했다. 기생들의 수발을 들고 취객들의 주정을 받아내며 그녀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코 죽지 않았다. 고된 노동이 끝난 깊은 밤, 은수는 쪽잠을 자는 대신 몰래 숨겨둔 낡은 의서를 꺼내 읽었다. 촛불조차 켤 수 없어 달빛의 의지에 글자를 새겨 넣었다. 약초의 효능과 독의 성질을 외우고 또 외웠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이자 언젠가 민혁의 목을 조를 무기였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지식은 날카롭게 다듬어졌다. 기방의 행수기생은 은수의 고고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시로 매질을 해댔다. 내년이 아직도 양반집 교수인 줄 아느냐. 채찍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은수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고통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민혁의 이름을 되뇌며 버텼다. 그렇게 지옥 같은 5년이 흘렀다. 어느 날 술에 취한 고관들이 기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은수의 귀에 들어왔다. 민 대감이 갑자기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더군. 그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라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 하늘이 드디어 그녀의 기도를 들어준 것일까? 은수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소문은 구체적이었다. 민혁은 눈이 멀고 몸이 마비되었으며 성격이 괴팍해져서 간병인들이 사흘을 못 버티고 도망쳐 나온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의 몸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가족들조차 그를 꺼린다고 했다. 은수는 직감했다.
이것이야말로 놈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기회라는 것을 그날 밤 은수는 짐을 쌌다. 짐이라고 해봤자 낡은 옷 몇 벌과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침통뿐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5년 전에 앳된 소녀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거친 풍파를 견뎌낸 차갑고 무표정한 여인만이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얼굴에 화장 대신 결의를 더씹혔다. 은수는 모아둔 엽전을 행수에게 던져주며 기방을 나섰다. 그리고는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암시장의 중개인을 찾았다. 서은수라는 이름은 죽고 출신 불명의 의녀 무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우고 오직 민혁을 위한 맞춤형 간병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민혁의 저택 앞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대문 앞은 낙엽만 뒹굴고 있었다. 은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이 문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대문을 두드렸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민혁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문을 연 집사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간병을 하겠다고 그 성질머리를 받아낼 수 있겠나. 집사는 은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워했지만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다. 은수는 고개를 숙이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겠습니다.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들어선 저택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화려했지만 곳곳에서 썩은 내가 진동했다. 하인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었다.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은수는 회랑을 지나며 옛 기억을 더듬었다. 이곳은 아버지가 끌려가기 전 민혁을 치료하러 왔던 곳이기도 했다. 대감마님 앞에서는 절대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려서도 안 돼. 전임자는 그러다 벼루에 맞아 머리가 깨졌다. 집사의 경고는 섬뜩했다. 하지만 은수에게는 그저 우스운 소리로 들렸다. 그녀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마침내 민혁이 누워있는 별채 앞에 도착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5년 전 자신의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고 떵떵거리며 웃던 그 자의 목소리였다. 은수는 품 안에 숨겨둔 침통을 한번 매만졌다. 사리가 끓어올랐지만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며 표정을 정리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악취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망가진 민혁의 모습이 드러났다. 은수는 쾌재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았다. 신이 내린 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부족했다. 그녀는 그가 더 철저하게 부서지기를 원했다. 집사는 도망치듯 방을 나갔고 은수는 홀로 남겨졌다. 민혁은 인기척을 느끼고 거칠게 고개를 돌렸다. 누구냐, 또 쥐새끼 같은 놈들이 들어온 게냐. 그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은수는 그 도끼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천천히 다가갔다. 이제 이 공간의 주인은 민혁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새로운 간병인입니다. 은수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식은 탕약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극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그녀는 탕약을 다시 넣기 위해
활의 불을 지폈다. 붉은 불꽃이 타오르며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과거는 끝났다. 이제 현재의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민혁의 방은 여전히 밤처럼 어두웠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고통과 짜증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이놈들 다들 어디 갔느냐? 당장 내 새순물을 대령하지 못할까? 그의 호통 소리에 밖에서 대기하던 하녀들이 벌벌 떨었지만 아무도 선뜻 방 안으로 들어서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은수를 쳐다보았다.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양을 보는 눈빛이었다. 은수는 묵묵히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요했고 표정은 담담했다. 세안하실 시간입니다. 대감마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민혁의 거친 호흡을 뚫고 들어갔다. 민혁은 보이지 않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제 그년이구나. 아직도 도망가지 않았더냐. 은수는 대답 대신 물에 적신 수건을 그의 얼굴에 가져갔다. 민혁은 수건이 닿자마자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거부했다. 뜨겁다, 나를 데워 죽일 셈이냐. 그는 억지를 부리며 발작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사실 물은 적당히 따뜻했으나 그는 그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할 뿐이었다. 그의 심통은 어린아이보다 유치하고 맹수보다 사나웠다. 가만히 계십시오. 은수는 단호하게 그의 이마를 눌러 고정시켰다. 그녀의 손길은 강압적이지는 않았으나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꼼꼼하게 그의 얼굴에 낀 기름기와 눈곱을 닦아냈다. 민혁은 씩씩거리면서도 그녀의 완력에 눌려 얌전해질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 그러나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처음이었다. 세안이 끝나자 식사가 들어왔다. 잣죽이었다. 은수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호흡으로 식힌 뒤 그의 입가에 가져갔다. 아, 하십시오. 민혁은 입을 벌리는 대신 냄새를 맡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비린내가 나는구나. 주방놈들이 나를 무시하여 이따위 음식을 올리는 게지 내가 병신이 되었다고 다들 나를 우습게 보는 게야. 데우시지 않으면 기운을 차릴 수 없습니다. 은수가 재차 권하자 민혁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닥쳐라. 그는 마비되지 않은 한쪽 팔을 휘둘러 밥상을 엎어버렸다. 뜨거운 죽그릇이 은수의 가슴팍으로 날아들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며 펄펄 끓는 죽이 은수의 옷과 살갗 위로 쏟아졌다. 방 안에는 죽 냄새와 파편이 낭자했다. 보통의 하녀들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을 것이다. 살이 데이는 고통은 결코 작지 않았다. 하지만 방 안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은수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뜨거운 죽이 흘러내리는 자신의 옷자락을 무심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5년 전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에 비하면 고작 화상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반응을 기다렸다. 울음소리나 살려달라는 애원, 혹은 도망가는 발소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사금파리를 줍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너, 왜 소리를 지르지 않느냐? 민혁이 당황하여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기세가 꺾였다. 공포로 통제되지 않는 상대는 그에게 낯선 존재였다. 소리를 지른다고 엎어진 죽이 다시 담기지는 않습니다. 은수의 대답은 건조했다. 그녀는 깨진 조각들을 치우고 걸레로 바닥에 쏟아진 죽을 닦아냈다. 화상을 입은 피부가 붉게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감정이 제거된 인형,
아니면 고통을 초월한 수행자 같았다. 은수는 바닥을 완벽하게 닦아낸 후 다시 밖으로 나가 새 죽을 가져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숟가락을 들어 민혁의 입가에 들이댔다. 다시 드십시오. 이번에는 없지 마시지요. 주방에서도 죽을 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뻔뻔할 정도로 태연했다. 마치 방금 전에 난동이 없었던 일인 양 굴었다. 민혁은 얼떨결에 입을 벌렸다. 고소한 죽이 입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씹으면서도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인이라니. 그의 텅 빈 눈동자가 은수가 있을 법한 허공을 향해 집요하게 꽂혔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은수는 죽을 받아먹는 민혁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많이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그래야 나락으로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요. 그녀의 화상 입은 가슴은 쓰라렸지만 그 통증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주는 숫돌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살찌워 잡아먹을 사육사였다. 식사가 끝난 후 은수는 민혁의 욕창을 살피기 위해 그를 돌아 눕혔다. 등과 엉덩이에 생긴 욕창은 관리가 소홀하여 상태가 심각했다. 고름과 피가 엉겨붙어 악취가 진동했다. 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썩은 살을 도려내고 약을 발랐다. 그녀의 손길은 의원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민혁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이전의 돌팔이 의원들이나 무식한 하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아프지 않게 환부를 건드리는 솜씨, 약을 바르는 절도 있는 손놀림. 너, 전에는 어디서 일했느냐? 손놀림이 제법이구나. 그가 툭 던지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한꺼풀 벗겨져 있었다. 전장 근처의 의원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은수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뱉었다. 죽어가는 병사들을 많이 보았기에 피고름 따위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그녀의 무심한 태도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민혁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내심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 밖에서 이 상황을 엿듣던 집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죽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을 때만 해도 또 한 명이 도망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조용해진 방 안, 그리고 민혁이 식사를 마쳤다는 사실에 그는 경악했다. 저 여인은 괴물인 대감마님을 다룰 줄 아는 조련사인가? 아니면 더한 괴물인가? 저녁이 되자 민혁은 지쳐 잠이 들었다.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던 그도 은수의 묵묵한 대응 앞에서는 제풀에 지쳐버린 것이었다. 그는 잠들기 전 웅얼거렸다. 내일 아침에는 물을 좀 더 식혀오너라. 그리고 죽은 너무 묽지 않게. 그것은 그가 은수를 자신의 간병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암묵적인 허락이었다. 은수는 민혁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옷을 벗자 붉게 익어버린 가슴팍의 화상이 드러났다. 물집이 잡힌 끔찍한 상처였다. 그녀는 스스로 약을 바르며 거울 속의 자신을 응시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놈은 이제 내 손안에 있다. 민혁의 방에서 나는 악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다.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죽음의 냄새였다. 하인들은 방문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려하며 코를 막고 지나갔고 집사조차도 보고를 핑계로 멀찍이 떨어져 서 있곤 했다. 그러나 은수는 그 악취의 진원지인 민혁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은수가 이불을 걷어내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엉덩이와 등 쪽에 생긴 욕창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노란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방치된 상처는 이미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폐혈증으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은수는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장갑을 꼈다. 아직 죽게 둘 수는 없다. 은수는 뜨거운 물에 소독한 칼과 가위, 그리고 깨끗한 천을 준비했다. 민혁은 도구들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에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또 나를 아프게 하려는 개냐? 그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고통에 대한 공포가 그의 오만함을 잠시 덮어버렸다. 그는 도마 위의 생선처럼 파들거렸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다리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의사의 선고처럼 냉정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민혁의 환부에 칼을 댔다. 마취제도 없는 생사를 긁어내는 작업이었다. 민혁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으아, 그만해라. 은수는 비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다. 검게 죽은 조직을 긁어내고 고름을 짜냈다. 튀어오르는 피와 고름이 그녀의 앞치마를 더럽혔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임에도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그것은 치료라기보다는 마치 썩은 나무를 조각하는 목수의 작업처럼 치열하고 잔혹했다. 남들이 보았다면 눈물겨운 헌신이라 칭송했을 것이다. 하지만 은수의 마음속에는 자비심 따위는 없었다. 그녀가 살려내려는 것은 인간 민혁이 아니라 복수의 대상이었다. 그가 너무 일찍 죽어버리면 그녀의 고통도 가족의 억울함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진다. 그녀는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리기 위해 그를 수리하고 있었다. 고통에 못 이겨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던 민혁은 어느새 탈진하여 늘어졌다. 몇 시즌에 걸친 대수술이 끝났다. 은수는 마지막으로 약초를 지식여 상처 부위에 두툼하게 붙이고 붕대를 감았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썩은 냄새가 쌉싸름한 약초 향으로 덮였다. 은수는 피 묻은 손을 씻으며 거친 숨을 골랐다. 신기하게도 극심했던 통증이 가라앉자 민혁에게 찾아온 것은 깊은 안도감이었다. 며칠 밤낮을 괴롭히던 열기가 식고 욱신거리던 부위가 시원해졌다. 그는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숨을 쉬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은수의 차분한 인기척뿐이었다. 그는 그 기척에 안도했다. 네오, 이름이 무엇이냐? 민혁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다. 무영이라 합니다. 은수가 짧게 답했다. 무영, 그림자가 없다는 뜻인가? 민혁은 중얼거렸다. 그는 이제 이 여자가 없으면 자신이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는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그의 생명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은 민혁의 방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진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민혁이 소리 지르지 않고 얌전히 누워있는 모습에 경악했다. 저 독한 여자가 대감마님을 살려냈어. 그들은 수군거렸다. 은수를 바라보는 눈빛에 경멸 대신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침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민혁은 집사를 불렀다. 앞으로 내 방의 모든 약재와 탕약 관리는 무영에게 맡긴다.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파격적인 조치였다. 곡간 열쇠나 다름없는 약방 열쇠를 굴러 들어온 하녀에게 넘긴 것이다. 집사는 당황했지만 민혁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은수는 집사로부터
약방 열쇠를 건네받았다. 묵직한 쇠덩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것으로 그녀는 민혁의 생사뿐만 아니라 집안의 은밀한 흐름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은 승리감으로 번뜩였다. 열쇠가 짤그랑거리는 소리는 복수의 팡파르처럼 들렸다. 은수는 즉시 약 처방을 바꿨다. 기존의 의원들이 쓰던 독한 진통제 대신 기력을 회복시키면서도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약재들을 섞었다. 민혁이 맑은 정신으로 악행을 꾸미지 못하게 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게 만드는 교묘한 배합이었다. 그녀의 의술은 이제 살인술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민혁이 코를 골며 잠들었다. 은수는 그 곁에 앉아 바느질을 했다. 민혁은 꿈속에서조차 은수를 찾는지 가끔 헛손질을 했다. 무영가. 그가 잠꼬대처럼 그녀를 불렀다. 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속삭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지옥까지 함께 가드리지요. 민혁은 착각에 빠져들고 있었다. 자신의 더러운 상처를 맨손으로 만지고 밤새 곁을 지키는 이 여인이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남은 사람. 그 믿음은 그를 더욱더 은수에게 의존하게 만들었고 스스로의 방어벽을 허물게 했다. 며칠이 지나자 민혁은 은수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밤중에 깨어 다리를 주무르라 시키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투정을 부렸다. 은수는 군말 없이 그 모든 것을 받아주었다. 그녀의 희생이 당연해질수록 민혁의 목에 걸린 목줄은 더욱 단단히 조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민혁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소문은 담장을 넘어 정적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죽은 줄 알았던 호랑이가 다시 발톱을 세우려 한다는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다. 은수는 약방에서 약을 다리다가 낯선 인기척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아니 민혁의 탕약을 노려보고 있었다. 바람이 쌀쌀해졌다. 은수는 약탕관의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외부의 적들이 움직일 시간이군. 그녀는 자신의 복수극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위기조차 자신의 기회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은 불꽃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늦은 밤, 약방에는 매캐한 연기만이 가득했다. 은수는 약탕관 앞에서 졸고 있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기와 지붕을 밟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쥐새끼가 아닌 훈련받은 자의 발소리였다. 민혁의 정적들이 보낸 자객이 분명했다. 그들은 민혁이 제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은수의 심장이 긴장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림자 하나가 약탕관 위로 스윽 지나갔다. 뚜껑이 아주 잠시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은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자객은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믿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은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약탕관 뚜껑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약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약 냄새 속에 비릿한 아몬드 향이 섞여 있었다. 비소였다. 한 모금만 마셔도 즉사할 수 있는 맹독. 은수는 국자로 약물을 떠서 바라보았다. 이대로 이 약을 민혁에게 가져가면 복수는 허무하게 끝난다. 그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것이다. 그것은 은수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 속에서 죽기를 원했다. 지금 죽게 둘까? 유혹이 그녀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민혁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처절하게 파멸해야 한다. 남의 손에 의해 편안히 죽는 것은 그에게 과분한 자비였다. 은수는 결심을 굳혔다. 이 위기를 이용해 민혁의 신뢰를 완벽하게 얻어내기로. 그녀는 목숨을 건 도박판에 자신의 몸을 던지기로 했다. 은수는 탕약을 들고 민혁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집사와 몇몇 하인들이 민혁의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 약이 왔습니다. 은수가 들어서자 민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왜 이리 늦은 게냐, 목이 말라 죽겠다. 그는 손을 뻗어 약사발을 찾았다. 민혁이 약사발을 받아들고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은수가 다급하게 그의 손을 잡았다. 대감마님, 잠시만요. 탕약이 찰랑거렸다. 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짓이냐, 내 손을 쳐내다니. 집사와 하인들도 놀란 눈으로 은수를 쳐다보았다. 감히 주인의 식사를 방해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였다. 약 냄새가 평소와 다릅니다. 은수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집사가 나서서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냐. 내년이 직접 달인 약이 아니더냐. 민혁의 얼굴에도 의심의 빛이 스쳤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은수 쪽을 노려보았다. 독이라도 탔다는 말이냐.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제가 먼저 기미를 해보겠습니다. 은수는 망설임 없이 약사발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검은 액체를 한 모금 삼켰다. 쓴맛 뒤에 강렬한 비린 맛이 혀를 마비시켰다. 독은 진짜였다. 은수는 일부러 약사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마자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이 찾아왔다. 은수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쏟아진 약물이 부글거리며 흰 거품을 일으켰다. 은수는 가슴을 부여잡고 쿨럭거렸다.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연기가 아니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고통이었다. 무영아 민혁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릇 깨지는 소리와 피냄새. 그리고 은수의 거친 숨소리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고 이 여자가 대신 그것을 마신 것이다. 이놈들, 당장 의원을 불러라. 의원 민혁이 짐승처럼 포효했다. 집사와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뛰쳐나갔다. 은수는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이 불타는 듯했다.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민혁의 표정을 살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자신을 향한 절박함이 뒤섞인 그 얼굴. 계획대로였다. 민혁은 침상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은수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차가운 그녀의 손이 그의 손안에 들어왔다. 죽지 마라. 네가 죽으면 나는 어찌하란 말이냐.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수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기적인 공포였다. 하지만 그 공포야말로 은수가 원하던 것이었다. 은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해독제는 아니지만 독성을 중화시키는 감초 가루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루를 입안에 털어 넣었다. 그리고는 격렬하게 구토를 시작했다. 뱃속에 있는 독을 억지로 개워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살아야 했다. 며칠 밤낮을 사경을 헤매던 은수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머리맡에는 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잠 한숨 못 잔 듯 초췌한 몰골이었다. 깨어났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은수는 말할 기운도 없어 그저 눈만 깜빡였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다. 민혁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이 집안에서 내가 믿을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 그는 은수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손길은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집요했다. 그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닌 병적인 집착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제 은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은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독을 마신 대가는 확실했다. 민혁은 이제 은수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래요. 더 믿으세요. 그래야 배신당했을 때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 민혁은 즉시 보안을 강화했다. 당일 경비를 섰던 하인들은 모두 매질을 당해 쫓겨났고 집사마저 문책을 당했다. 저택은 더욱 폐쇄적인 요새가 되었고 그 안에서 은수의 권력은 민혁 다음으로 높아졌다. 아무도 그녀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는 충신의 가면을 쓴 사신이었다.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독기운이 아직 몸에 남아 손끝이 저릿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제 민혁의 마음을 얻었으니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칠 차례였다. 서재. 그곳에 그녀가 찾는 진실이 있을 것이다. 밤바람이 그녀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독살 사건 이후 민혁은 방 안에 갇혀 사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즐길 거리가 전무했다. 은수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 제안했다. 서재에서 책을 가져와 읽어드리는 것은 어떠신지요? 민혁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무협지나 읽어라. 지루한 경전은 싫다. 그의 허락은 은수에게 있어 금단의 구역으로 들어가는 열쇠와도 같았다. 서재는 민혁이 건강할 때 가장 아끼던 공간이자 아무도 들이지 않던 금역이었다. 은수가 서재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벽면 가득 채워진 책장들은 권력의 위험을 과시하는 듯했다. 하지만 은수의 눈에는 그곳이 단순한 서재가 아닌 민혁의 추악한 비밀이 숨겨진 보물창고로 보였다. 은수는 민혁이 흥미를 느낄 만한 책을 골라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민혁의 신경을 안정시키는 묘약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민혁은 은수가 서재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허락했다. 가서 읽을 만한 것을 더 찾아오너라. 이것이야말로 은수가 기다리던 기회였다. 민혁이 낮잠에 든 사이 은수는 서재로 숨어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책장 사이를 뒤지며 수상한 흔적을 찾았다. 벽에 걸린 족자 뒤, 책상 서랍의 이중 바닥. 그녀는 아버지에게 들었던 민혁의 습관을 떠올렸다. 그자는 의심이 많아 중요한 것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숨긴다. 책상 아래쪽을 더듬던 은수의 손끝에 미세한 틈이 걸렸다. 평범한 나무 장식처럼 보였지만 특정 부분을 누르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검은 비단으로 쌓인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까지도 관리된 것이 분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명단, 매관매직의 기록,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꾸몄던 음모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살생부나 다름없는 기록이었다. 은수는 숨을 죽이고 페이지를 넘겼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다. 마침내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서의관. 그 이름 옆에는 독살 누명 조작, 사약 재료 반입 경로, 거짓 증인 매수 등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된 경위가 민혁의 필체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장부 위를 적셨다. 아버지, 은수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얇은 종이 몇 장 때문에 일가족이 몰살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당장이라도 이 장부를 들고 관하로 뛰쳐나가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던 은수의 손이 멈췄다. 거기에는 민혁의 배후 세력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현재 조정의 실세인 영의정, 병조판서, 민혁은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했거나 혹은 그들과 공생하는 관계였다. 민혁이 무너져도 그들이 건재하다면 이 장부는 휴지 조각이 되거나 은수의 목숨을 노리는 표적이 될 뿐이었다. 은수는 눈물을 닦아냈다. 지금 감정에 휘둘려 경거망동했다가는 개죽음만 당할 뿐이다. 이 장부는 양날의 검이었다. 잘못 휘두르면 자신이 베인다. 그녀는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했다. 민혁을 고립시켜야 한다. 배후 세력이 그를 버리게 만들어야 한다. 장부를 가져갈 수는 없었다. 민혁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의심을 살 것이 뻔했다. 은수는 급한 대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머릿속에 새겨놓고 책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 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용가. 대감마님께서 깨셨다. 무엇을 그리 오래 찾느냐 집사의 목소리였다. 은수는 황급히 장부를 제자리에 넣고 비밀 공간을 닫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표정을 정리했다. 그리고 책장에서 아무 책이나 한 권 뽑아들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옛날 이야기책을 찾느라 늦었습니다. 은수가 태연하게 문을 열고 나왔다. 집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 안을 훑어보았지만 특별히 어지럽혀진 흔적은 없었다. 서둘러라. 심기가 불편하시다. 방으로 돌아오자 민혁이 투덜거렸다.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것이냐. 네가 없으니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구나. 그는 어린아이처럼 보채고 있었다. 은수는 그 역겨운 모습 뒤에 숨겨진 악마성을 이제는 확실한 증거로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권력을 탐하다 몰락한 간신의 이야기입니다. 은수가 뼈있는 말을 던졌다. 민혁은 흠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뻔한 권선징각 이야기겠지. 읽어보거라. 은수는 책을 펼쳤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장부의 내용이 떠다니고 있었다. 책을 읽어 내려가는 은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다. 당신의 죄는 기록되어 있다. 이제 그 죄가 당신을 옥조에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장부의 존재를 이용해 민혁과 그의 배후 세력 사이를 이간질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동료에게 배신을 당해 비참하게 죽는 대목이 나오자 민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만 읽거라. 재수없는 이야기다. 그도 무의식 중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은수는 그 틈을 파고들기로 했다. 밤이 깊었다. 은수는 민혁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칼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칼을 뽑을 때가 아니었다. 붉은 작약이 필 때. 그때야말로 거짓된 달을 떨어뜨릴 것이다. 은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은수의 지극정성 덕분에 민혁의 몸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마비되었던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칠흑 같던 시야에도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무영아, 내 모습이 흐릿하게나마 보인다. 민혁이 감격하여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은수에게 있어 경종을 울리는 신호였다. 그가 완전히 회복하여 힘을 되찾으면 복수는 어려워진다. 몸은 회복되어 갔지만 반대로 그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밤마다 악몽이 그를 괴롭혔다. 과거에 그가 죽인 원혼들이 나타나 그의 목을 조르는 꿈이었다. 으아, 오지 마라 저리가. 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죄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다. 그때마다 은수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악몽을 꾸셨습니까? 죄 지은 것이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비수였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내가 너무 많은 피를 묻혔지. 그는 은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둠과 고립, 그리고 은수에 대한 의존심은 민혁의 입을 열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누구를 매수했고 누구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은수는 묵묵히 들으며 그 모든 자백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 중에는 서의관, 즉 은수의 아버지 이야기도 있었다. 시오의관, 그자는 참으로 올곧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죽어야 했지. 민혁의 고백에 은수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후회하십니까? 그녀가 억누른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권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가끔 그자의 딸이 우는 모습이 꿈에 나온다. 원호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수가 나직하게 말했다. 대감마님 곁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방 안의 촛불이 일렁였다. 민혁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흐릿한 씨앗 탓에 흔들리는 그림자들이 마치 자신을 노려보는 귀신처럼 보였다. 은수는 장부에서 본 내용을 이용해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요즘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대감마님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혁이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흘렸다. 민혁의 의심병이 도졌다. 그 늙은 여우들이 나를 버리려 하는구나. 민혁은 점차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했다. 집사조차 믿지 못해 방에 들이지 않았고 오직 은수만을 찾았다. 내 약에도 독을 탈지 모른다. 너만이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렸다. 은수는 그 감옥의 간수이자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은수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고립이 깊어질수록 민혁의 감정은 기형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은수에게서 어머니의 모성애와 여인의 향기를 동시에 느꼈다. 무영아, 이 일이 다 끝나면 우리 둘이 멀리 떠나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구나. 희대의 악인이 평범한 행복을 꿈꾸기 시작했다. 은수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았다. 자신의 가족을 파탄낸 원수가 감히 행복을 논하다니. 당신에게 허락된 곳은 지옥뿐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겉으로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은수는 그에게 최후의 심판대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기도를 드리면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숨겨둔 증거물들을 스스로 꺼내게 하려는 유도였다. 민혁은 주저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함을 꺼냈다. 이것들을 태워버리면 악몽이 사라질까? 함 속에는 그가 죽인 사람들의 전리품이 들어있었다. 피 묻은 서찰, 옷가락지, 그 중에는 은수의 어머니가 아끼던 옥비녀도 있었다. 옥비녀를 보는 순간
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처형당하던 날 머리에서 떨어졌던 그 비녀였다. 은수는 저도 모르게 비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시력이 돌아오고 있던 민혁이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어찌 그리 뚫어지게 보느냐. 그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섞였다. 본능적인 경계심이 꿈틀거렸다. 너무나 고운 비녀라 그랬습니다. 이런 물건의 원한이 서려 있다니 안타까워서요. 은수는 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둘러댔다. 민혁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이내 경계를 풀었다. 그는 은수를 전적으로 믿고 싶어 했다. 네가 가지거라. 너에게는 어울릴 것 같구나. 은수는 비녀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렀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복수를 완성하라는 어머니의 메시지였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민혁은 그것을 감동으로 착각했다. 내일 관의 사직 상소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전 재산을 정리해서 떠날 준비를 하라. 민혁이 선언했다. 그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은수와의 새 삶을 선택하려 했다. 하지만 은수는 알고 있었다. 내일은 그가 떠나는 날이 아니라 심판받는 날이 될 것임을. 은수는 비녀를 품에 안고 방을 나섰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장부와 비녀, 그리고 민혁의 자백, 모든 준비는 끝났다. 빗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은수는 빗속에서 비녀를 꽉 쥐었다. 날카로운 끝이 손바닥을 찔러 피가 배어나왔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민혁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 그는 관복 대신 평복을 입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무영아, 짐은 다 꾸렸느냐?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마치 소풍을 가는 아이처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땅을 떠나 새로운 낙원으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방문이 열리고 은수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항상 입던 무채색 하녀 복장이 아니라 정갈한 옥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양방아 교수였을 때 즐겨 입던 색이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어제 민혁이 준 옥비녀가 꽂혀 있었다. 대감마님, 떠나실 준비는 되셨습니까? 민혁은 시력이 돌아온 눈으로 은수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시선이 머리 위에 옥비녀에 닿는 순간 그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그 비녀는 죽은 서의관의 처가 아끼던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 비녀를 꽂은 은수의 모습이 5년 전 처형장에서 본 그 여인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겹쳐 보였다. 네오. 그 모습은 민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영 노 섀도우. 그림자가 없다. 서은수, 서은소, 서의관의 딸,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다. 익숙한 양냄새, 능숙한 의술, 그리고 때때로 느껴지던 서늘한 살기. 설마 네가 서의관의 딸이냐? 은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민혁을 내려다보았다. 눈빛에서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심판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야 알아보시는군요. 민혁 대감, 제가 바로 당신이 억울하게 죽인 서준영의 딸 서은수입니다. 민혁은 뒷걸음질 치다 탁자에 부딪혔다. 말도 안 돼. 너는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여인이 자신의 목을 노리는 원수였다니.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자신이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절망감이었다.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냐? 죽음아니요. 그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지요. 은수는 품속에서 검은 비단으로 쌓인 장부를 꺼내 던졌다. 툭, 장부가 민혁의 발치에 떨어졌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당신이 직접 기록한 죄악의 증거들입니다. 당신의 붓끝에서 시작된 피비린내, 나는 역사 말입니다. 민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비밀 공간에 있어야 할 장부가 왜 저기에 있는가? 네가 감히 내 서재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모든 치부가, 자신의 목숨줄이 그녀의 손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갔음을 깨달았다. 당신은 권력을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충신들을 모함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피가 당신의 비단옷을 적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마시라고 했던 그 사약을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사람의 비명을 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5년간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냈다. 민혁은 소리쳐 하인을 부를 수도 있었다. 당장 은수를 죽이라고 명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살려둔 것이냐? 더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차라리 독을 타지 그랬느냐? 당신을 살린 것은 내 손으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명예, 권력, 재물,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바닥을 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민혁은 멍하니 은수를 올려다보았다. 원망스러워야 할 그 얼굴이 여전히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졌다. 아니,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구나. 그는 자신이 파멸할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 파멸을 가져온 것이 은수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라면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의금부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은수가 미리 손을 쓴 것이었다. 하인들의 비명소리와 군졸들의 발소리가 저택을 에워쌌다. 평온했던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서 가거라. 그들이 들이닥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를 입을 수 있다. 민혁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것은 그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베푼 진심 어린 배려였다. 하지만 은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서 당신의 죄를 증언할 것입니다. 방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광운들이 들이닥쳤다. 죄인 민혁을 체포하라. 붉은 옷을 입은 군관들이 민혁을 포박했다. 민혁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오랏줄에 묶이면서도 시선은 끝까지 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용서를 비는 것 같기도 했고 작별을 구하는 것 같기도 했다. 민혁이 끌려나갔다. 그의 등은 처량할 정도로 작아 보였다. 방 안에는 은수 혼자 남았다. 바닥에는 덩그러니 놓인 장부와 민혁이 끌려가며 벗겨진 신발 한 짝만이 남아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해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것은 승리의 눈물인가? 아니면 허무함의 눈물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꽂힌 옥비녀를 어루만졌다. 아버지, 어머니, 끝났습니다. 드디어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은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집어들고 방을 나섰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러운 과거를 씻어내고 진실을 비추는 빛이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진실을 외칠 시간이었다. 이금부의 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은수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제출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장부에 적힌 내용들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장내는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백성들은 민혁에게 돌을 던질 기세였고 함께 연루된 관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인석에 무릎 꿇은 민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배후 세력들조차 꼬리 자르기를 하며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은수의 뒷모습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담담하게, 어쩌면 당연한 인과응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판결이 내려졌다. 죄인 민혁은 관직을 삭탈하고 가산을 몰수하며 북방의 험지로 유배를 보낸다.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사형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그가 천민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군중들은 환호했으나 은수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녀에게는 그 어떤 형벌도 부족해 보였다. 또한 억울하게 죽은 서준영 의관의 신원을 회복하고 그 딸 서은수에게는 몰수된 가산의 일부를 보상으로 하사한다. 드디어 아버지의 오명이 씻겨졌다. 역적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은수를 향해 동정과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은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형 집행을 위해 끌려가기 직전 민혁이 금부도색에 간청했다. 마지막으로 서은수 낭자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권력자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죄책감에 젖은 한 인간의 모습뿐이었다. 그는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얼굴을 눈에 담고 싶어 했다. 전가를 받은 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앞에 민혁의 비참한 얼굴이 아른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전해주십시오. 사죄는 살아서 하지 말고 죽어서 저승에 가서 내 부모님께 직접 하라고.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거절이었다. 민혁은 거절의 말을 전해 듣고 쓸쓸히 웃었다. 그래, 그게 맞지. 내가 감히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지. 그는 소달구지에 실려 유백길에 올랐다. 성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만 끝내 은수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그는 역사 속으로 그리고 은수의 삶 밖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은수는 텅 빈 민혁의 저택에 잠시 들렀다. 화려했던 가구들은 모두 압류되었고 집안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서재, 약방, 그리고 민혁이 누워있던 침상. 곳곳에 치열했던 복수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 공간은 이제 주인 잃은 무덤처럼 적막했다. 복수가 끝나면 후련할 줄 알았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일 줄 알았다. 하지만 가슴속에 남은 것은 거대한 구멍뿐이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만이 맴돌았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지난 5년, 그녀를 지탱해온 것은 오직 증오였다. 그 기둥이 뽑히자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민혁을 죽이기 위해 살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그녀의 삶도 민혁에게 묶여 있었다. 그를 증오하면서도 그의 밥을 챙기고 상처를 치료했다. 그 기이한 공생관계가 끝나자 그녀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듯했다. 승리자가 된 패배자. 그것이 지금의 은수였다. 은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독을 만지고 고름을 짜내느라 거칠어진 손, 그리고 가슴에 남은 화상 흉터. 복수의 영광은 없었다.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신원회복 교지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은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조정에서는 은수에게 의녀로서의 직책을 제안했다. 그녀의 의술과 공로를 높이 산 것이다. 하지만 은수는 거절했다. 도성은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을 준 곳이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부모님의 죽음과 민혁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은 간소했다. 아버지의 의서, 어머니의 옥비녀, 그리고 몇 벌의 옷. 그녀는 민혁의 저택을 나서며 대문을 굳게 닫았다. 쿵 닫히는 문소리가 과거와의 단절을 알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났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충신을 죽인 간신과 그를 심판한 효녀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은수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전설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자취를 감췄다. 그녀는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영웅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다. 북방의 유배지. 매서운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민혁은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은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었다. 그는 매일 밤 은수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다.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진정한 형벌이었다. 죽는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의 감옥. 은수는 도성 밖으로 이어지는 긴 길을 걸었다.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갈 것이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맑게 개어 있었다. 복수의 사슬을 끊어낸 그녀의 진짜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지는 곳에 조그마한 의원이 하나 있었다. 화려한 간판도 없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었다. 마당에는 해풍을 맞으며 자라는 약초들이 싱그럽게 잎을 흔들고 있었다. 의원님, 우리 아이 열이 내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를 업은 아낙네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은수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배웅했다.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아 눈개는 주름이 잡혔고 고운 손은 거친 일로 투박해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해 보였다.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칼날 같은 눈빛은 없었다. 은수는 이곳에서 서의원으로 불리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약초를 캐고,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저녁이면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는 일상. 도성에서의 치열했던 기억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흐릿해졌다.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가슴에 화상 흉터가 욱신거렸지만 그조차도 이제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익숙한 통증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북방에서 약재를 구하러 온 상인이 의원에 들렀다. 그는 먼 길을 오늘아 지친 기색으로 은수가 내어준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참, 그 소문 들으셨소? 예전에 영모 사건으로 유배갔던 악명 높은 민 대감 말입니다. 며칠 전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었다더군요. 은수의 찻잔을 쥔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찻잔 속의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죽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병들어 고생하다가 쓸쓸히 갔다더군요.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추운 방에서 홀로 죽었다 합니다. 헌데 기이한 것은 상인이 말을 이었다. 죽는 순간까지 손에 낡은 옥색 옷자락 조각을 꽉 쥐고 있었다 합니다.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죽은 후에도 손을 펴서 빼낼 수가 없었다더군요. 대체 그게 무엇이기에 그리 집착했는지 사람들은 보물을 숨긴 지도일 거라고 수군대더군요. 은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했다. 자신이 간병하던 시절, 그리고 그를 심판하던 날 입었던 옥색 저고리의 일부일 것이다. 그가 끌려가며 찢겨나간 조각이거나 몰래 챙겨둔 것일지 모른다. 지독한 집착, 혹은 뒤늦은 참회, 아니면 닿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갈망. 민혁은 죽어서도 그녀를 놓지 못했던 것이다. 상인이 떠난 후 은수는 의원 문을 잠시 닫고 바닷가로 나갔다. 해질 역해 바다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10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끝났던 날의 노을처럼 은수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묵직한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모래사장 위에 향 하나를 피웠다. 부모님을 위한 것도 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고 자신 또한 파괴하려 했던 한 남자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그를 증오했지만 그 증오 덕분에 살아남았고 그를 살리려다 의수를 깊이 익혀 지금 사람들을 살리고 있으니 참으로 얄궂은 인연이었다. 이제 그만 편히 가십시오. 악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은수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연기가 바람을 타고 바다로 흩어졌다. 은수는 민혁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무로 돌린다. 그가 사라짐으로써 은수의 복수도, 그 지독했던 인연의 굴레도 비로소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그때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원님 큰일 났어요. 김 노인이 쓰러지셨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마을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은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다 타들어가는 향을 뒤로 하고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생기로 반짝였다. 갑니다. 서두르세요. 은수는 치마폭을 움켜쥐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찼고 망설임이 없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로, 산자는 산자의 길로 가야 했다. 그녀는 이제 죽이는 손이 아닌 살리는 손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진정한 승리였다. 바다에는 어둠이 내리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다. 인간의 희로애락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유유히 흘러갔다. 그 영원하고 광활한 풍경 속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리는 서은수라는 이름의 의원이 있었다. 모래사장 위 타다 남은 향불이 마지막 붉은 빛을 깜박이다 파도 소리 속에 조용히 꺼졌다.